18. 어느 때와 똑같이 릴리는 생각했다. 정확히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은 있는 것 같아. 램지 부인이 자기만의 이유에서 즉각 하기로 결정한 무엇인가 있어. 바로 지금처럼 모두들 농담이나 찌끄리면서 근처를 어슬렁거리기만 할 뿐 흡연실로 갈지 응접실로 갈지 아니면은 다락방으로 올라갈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램지 부인이 이 혼란한 가운데에서 민타의 팔을 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듯이 맞아, 마침 그것을 할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고 혼자 무언가를 하기 위해 어쩐지 비밀이라도 있는 모습으로 총총히 자리를 떴다. 부인이 떠나자마자 일종의 분해작용이 일어나 다들 도망치듯 제각기 갈 곳으로 가버렸다. 뱅크스트는 찰스 텐슬리의 팔을 잡고 식사 때 하던 정치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기 위해 테라스로 갔다. 이와 같이 오늘 저녁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릴리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대화를 언뜻 한두 마디 들으면서 두 사람이 배의 브릿지로 올라가 그 나아갈 방향을 전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시에서 정치로의 방향 전환이 릴리에게 그러한 느낌을 준 것이다. 그렇게 뱅크스시와 찰스 텐슬리가 가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렌지 부인이 등불을 들고 혼자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일었었다. 어딜 저렇게 서둘러 갈까? 릴리는 생각했다. 사실 그녀는 달리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수다스레 얘기한 뒤인지라 잠시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어떤 정말로 소중한 것을 꺼내어 그것들을 다른 것에서 떼어내고 분리하여 온갖 감정이나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을 깔끔히 씻어내고 자기 앞에 받쳐들고 이러한 것들을 판결하기 위해 모인 재판관들이 엄숙하게 늘어앉아 있는 비밀법정으로 나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옳은가 그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묻고 싶었다. 그녀는 만찬에서 충격을 받은 자신을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했고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을토당토 않게도 창밖의 느릅나무 가지를 잡아 안정을 얻으려고 했다. 그녀의 세계는 변하고 있지만 느릅나무는 정지해 있다. 만찬은 움직임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한다. 자신은 저것을 바로잡고 이것을 고쳐야 한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들의 엄숙한 정적을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바람이 느릅나무 가지를 밀어올리는 장려함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바람이 부는 저녁이었다. 바람이 불고 있다. 느릅나무 이파리는 이따금 흔들리며 별을 문질러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별들도 잎사귀 끄트머리 사이에서 몸을 떨고 빛을 뿌리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렇다. 만찬은 끝났다. 모든 것이 무르익었다. 지금 감정이나 수다를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여느 때의 만찬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다. 다만 그것은 바로 지금 끝났을 뿐이다. 끝나버리면 모든 것은 정지 속으로 던져진다. 모두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분명 오늘 저녁의 일, 이 달과 바람의 집,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그 생각은 부인의 마음을 매우 기분 좋게 간지렸다. 모두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가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든 자기는 그들 생활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아부에 가장 약했던 것이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도. 그녀는 웃으면서 애정어린 눈길로 청계참에 있는 소파, 흔들 의자, 헤브리디스 제도의 지도를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은 폴과 민타, 레일리 부부의 생활 속에서 다시 살아나겠지. 램지 부인은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리고 아이들 방문에 손을 대면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다른 사람과의 감정의 교류를 사무치게 느꼈다.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는 벽이 매우 얇아져서 사실상 하나의 물결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의자도 탁자도 지도도 모두 그녀의 것이면서 그들의 것이기도 했다. 누구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녀가 죽은 뒤에는 폴과 민타가 그것을 물려받을 것이다. 부인은 손잡이를 돌렸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단단히 누르면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다짐하듯이 입술을 가볍게 오므렸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부인은 조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을 알고 기분이 상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밀드레드는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제임스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고 캠도 똑바로 앉아있고 밀드레드는 맨발로 침대에서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벌써 11시인데 다 같이 떠들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다 그 기분 나쁜 해골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치우라고 밀드레드에게 말해두었는데 잊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미 서너 시간 전에 잠이 들었어야 할 캠과 제임스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어쩌자고 에드워드는 이 기분 나쁜 해골을 아이들에게 보낼 생각을 했을까? 게다가 저런 곳에 걸게 한 나도 참 어리석지. 단단히 못질이 되어 있어요. 캠 아가씨는 방에 저런 것이 있으면 잘 수 없다고 하고 제임스 또래님은 내가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소리를 빽빽 지르니 원 밀드레드가 말했다. 자, 캠은 이제 자야지. 잠을 자야 꿈나라로 가서 아름다운 궁전을 보지. 램지 부인은 캠의 침대 위에 앉으며 말했다. 그러나 온 방 안에 저 뿔이 보이는 걸요? 캠이 대꾸했다. 정말 그랬다. 등불을 어디에 놓든 어딘가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캠, 저건 그냥 늙은 돼지일 뿐이야. 부인은 말했다. 농장에 있는 돼지처럼 그냥 귀여운 검은 돼지야. 그러나 캠에게는 그것이 사방에서 자신을 향해 목을 쑥 내밀고 있는 것처럼 무서웠다. 좋아, 그럼 부인은 말했다. 완전히 덮어버리자. 모두 부인의 옷장으로 가서 재빠르게 서랍을 차례차례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보고 있었다. 부인은 적당한 것이 없자 얼른 자기가 걸치고 있는 셔를 벗어 해골에 칭칭 휘감았다. 그리고 캠에게 돌아와서 베개 위에 캠의 머리 바로 옆으로 얼굴을 들이댔다. 봐, 이제 귀엽지? 요정들도 좋아할 거야. 새둥지 같지 않아? 엄마가 언젠가 외국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산 같기도 하구나. 계곡이 있고 꽃이 피고 종이 울리고 새가 노래하고 귀여운 산양과 영양이 리듬을 탈수록 그 말이 캠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는 것이 보였다. 캠은 부인의 말을 반복했다. 산 같아요, 새둥지 같아요, 꽃밭 같아요, 귀여운 영양이 있어요. 캠은 부인을 따라 말하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했다. 램지 부인은 더 한층 단조로운 리듬으로 의미도 없이 소곤댔다. 눈을 감고 잠을 자자 산꿈, 계곡꿈, 별님이 떨어진다, 앵무새와 영양, 정원의 꽃도 모두 귀여워. 그녀는 머리를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점점 더 기계적으로 말했고 마침내 몸을 똑바로 일으켰을 때 캠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부인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제임스의 침대로 갔다. 제임스도 자야지. 봐, 돼지 해골은 여전히 저기 그대로 있지. 아무도 만지지 않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있어. 조금도 망가지지 않았단다. 그는 해골이 셔울 밑에 무사히 있다는 것을 확인한 모양이지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었다. 내일 등대에 가나요? 아니, 내일은 안 돼. 하지만 곧 갈 거야. 날씨가 좋아지면 당장 갈 거야. 부인은 약속했다. 옳지, 착하지. 그는 누웠고 부인은 이불을 꼭 덮어주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결코 잊지 않겠지요. 부인은 찰스 텐슬리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헛된 희망을 부추기는 자신에게도 화가 나 있었다. 쇼를 더듬어 찾다가 문득 돼지 해골에 둘둘 말아두었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서서 창을 1-2인치 정도 더 끌어내려 닫았다. 부인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완전히 낯선 쌀쌀한 방 공기를 한숨 들이키고 밀드레드에게 잘 자라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조용히 꼭 닫았다. 부인은 찰스 텐슬리가 아이들 머리맡에서 바닥으로 책을 쿵 하고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라며 그가 정말 성가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둘 다 잠귀가 밝은 데다 이내 흥분했다. 또 등대에 대해 그런 말이나 하는 사람이니 분명 둘이 막 잠들었을 때 쌓아둔 책을 떨어뜨리는 일쯤은 하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부주의하게 팔꿈치로 탁자에서 밀쳐내는 일 정도는 그녀는 텐슬리가 공부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그래도 그 사람이 없어지면 한숨 놓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일은 그가 더욱 친절하게 대우받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아무튼 그의 남편에 대한 태도는 흠잡을 데 없으니까. 하지만 태도는 완전히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웃는 모습은 좋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와 계단 창문을 통해 달을 보았다. 샛노란 보름달이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밑에 있던 사람들도 계단 위의 그녀를 보았다. 우리 어머니야. 포르는 생각했다. 맞아. 민타는 그녀를 잘 봐둬야 해. 폴 데일리도 그녀를 잘 봐야 해. 더할 나위 없는 분이라고 포르는 느꼈다. 온 세상에 저런 분,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제법 어른스럽다고 느꼈으나 지금은 다시 아이로 돌아봤다. 그래야 그들과 하던 일은 그저 놀이일 뿐인데 어머니가 그 놀이를 허락해 주실까 아니면 혼내실까 하고 생각했다. 민타와 폴과 릴리가 우리 어머니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야. 그리고 저분을 어머니로 둔 나도 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운명인가. 난 절대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결코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처럼 말했다. 우리는 해변으로 가서 파도를 구경할 참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렌지 부인은 금방 20대 아가씨처럼 쾌활해졌다. 흥겨운 축제 기분이 갑자기 그녀를 사로잡은 것이다. 그래, 다녀오렴. 꼭 다녀오려무나. 부인은 웃으면서 외치고 마지막 서너 계단을 서둘러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고 민타의 시호를 어깨에 둘러주면서 말했다. 나도 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늦게 들어오나요? 누가 시계는 가지고 있나요? 네, 폴이 가지고 있어요. 민타가 말했다. 폴은 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슴 가죽 주머니에서 아름다운 금시계를 꺼냈다. 그는 손바닥 위에 시계를 올리고 부인 앞으로 내밀면서 부인은 그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다. 부인에게 시계를 보이며 해냈습니다. 램지 부인.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하고 속으로 말했다. 폴의 손바닥에 놓인 시계를 보면서 램지 부인은 생각했다. 민타는 정말 복도 많구나. 사슴 가죽 주머니에 든 금시계를 지닌 남자와 결혼하게 되다니. 정말 같이 가고 싶지만 그녀는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부인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자기에게 물어볼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강렬한 무언가에 저지당하고 있었다. 물론 같이 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다른 일만 없다면 무척 가고 싶었다. 아까 자기가 한 이상한 생각에 머쓱해져 웃음을 띤 채 남편이 책을 읽고 있는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제1부 마지막 장입니다. 19. 부인은 방으로 들어서면서 혼자 말을 했다. 물론 여기에 온 것은 원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야. 일단은 어느 특정한 등불 아래 어느 특별한 의자에 앉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더욱 원하는 것이 있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남편을 보니 관로 속에 부인은 뜯어만 양말을 집어들어 뜨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편을 보니 방해받기 싫은 눈치였다. 무언가를 읽고 있는데 그것에 크게 감동받은 것 같았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성급히 책장을 넘겼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자신을 작중 인물에 대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체 무슨 책일까? 어머, 그리운 월트경의 작품이에요. 부인은 불빛이 뜨개질감 위로 오도록 전등 갓을 바로잡으면서 보았다. 찰스 텐슬리는 이제 아무도 스콧은 읽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남편은 생각한 거예요. 머지않아 나도 그런 말을 듣겠지 하고. 그래서 월트경의 전집에서 한 권 가져온 거예요. 읽어보고 찰스 텐슬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르면 스콧에 관해서는 그 점을 인정하자고 생각한 거죠. 부인은 그가 읽으면서 평가하고 숙고하고 이것저것 종합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자기 일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언제나 자기 문제로는 벌벌 떨죠. 그것이 고생의 씨앗이었어요. 자기 책에 대해 언제나 걱정하는 거예요. 읽힐까? 잘 썼을까? 왜 좀 더 잘 쓰지 못했지?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부인은 그런 식으로 남편을 생각하기는 싫었다. 식탁에서 명성과 두고두고 읽힐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째서 남편이 화를 냈는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눈치챘을까? 부인은 아이들이 그것을 비웃었던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 양말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다. 금속 도구로 그은 듯한 자잘한 주름이 부인의 입술과 이마 주위에 나타났지만 이윽고 밀려 올라갔다 떨어지다가 산들바람이 멋자 이파리들이 하나하나 고요 속으로 가라앉는 나무처럼 고요해졌다.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야, 부인은 생각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책, 명성, 그걸 누가 알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에 무심할 수 없는 것이 남편의 방식입니다. 그의 정직함입니다. 가령 나는 식사 때 아주 본능적으로 남편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전폭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전부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물속으로 잠수하여 불과 지푸라기와 거품을 헤치고 나아가면서 더욱 깊이 잠겨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던 현관에서 느꼈던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인은 더욱 깊은 생각에 빠졌다. 눈을 감고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른 채 뜨개질을 하고 의아해하면서 한동안 기다렸다. 그러자 식탁에서 사람들이 말하던 중국 장미는 지금이 한창 때 노랑 꿀불과 함께 두런두런 이라는 식구가 부인의 마음속 양쪽 기슬을 리듬에 맞춰 씻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말이 갓을 쓴 빨강, 파랑, 노랑 불빛처럼 부인의 마음속 어둠의 빛을 밝히고 마침내는 횃대를 떠나 사방으로 어지럽게 날아오르며 소리 지르고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부인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탁자에서 책을 찾았다. 함께 살아온 날들, 함께 살아온 날들. 우뚝 솟은 나무들 땅에 채우고 나무잎은 철마다 옷을 갈아입네. 부인은 중얼거리며 양말에 바늘을 찔러 넣었다. 책을 펴고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읽으면서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위로 올라가면서 부인을 뒤덮고 있는 꽃잎 밑에서 바지락거리며 이것은 하얗고 저것은 빨갛다고 구분하는 게 고작이라. 처음에는 말뜻 같은 것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오라 이곳을 향해 소나무에 날개를 단 것처럼 돛을 펴고 지칠 대로 지친 선원들이여 전진하라. 부인은 읽고 책장을 넘기고 몸을 흔들면서 이쪽 저쪽으로 꾸불꾸불하게 마치 가지에서 가지로 빨간 꽃에서 빨간 꽃으로 하얀 꽃에서 하얀 꽃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행에서 행으로 눈을 옮기다가 마침내 작은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남편이 무릎을 탁 쳤다.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할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무언가가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생명의 힘, 엄청난 그의 천성적인 기질이 무릎을 친 것이었다. 방해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거기 있어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남편은 책을 계속 읽었다. 입술이 실룩거렸다. 책은 그를 만족시켰고 그에게 힘을 주었다. 오늘 저녁의 자질구레한 불쾌감과 빈정거림도 완전히 잊어버렸다니. 모두 한도 없이 먹고 마시는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말도 못할 정도로 너덜머리 났던 것도 있고 아내에게 심하게 화가 났던 것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 책을 무시하고 완전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자 과민하게 반응하고 걱정한 것도 깨끗하게 잊어버렸다. 지금은 누가 제때에 도달하든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다. 만약 그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도달하겠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이 저자의 강건함과 건전함, 솔직하고 단순하게 꿰뚫는 직감, 어부들, 오두막에 사는 이 불쌍한 늙은 미치광이 머클베키드에 대한 애정은 그에게 생생한 힘을 불어넣었고 또 무엇에서 해방된 느낌을 주었다. 흥분하고 고무되어 솟구치는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얼굴을 숨기기 위해 책을 조금 들어 올렸고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둔 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무아의 경지에 빠져들었다. 관로 속에 그러나 도덕성과 프랑스 소설, 영국 소설의 관계 그리고 스콧의 글이 어떤 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한두 가지 고찰은 있지 않았는데 남편의 견해는 아마 그의 다른 견해와 마찬가지로 옳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에 빠져 죽은 불쌍한 스티니, 머클베키드는 스콧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랍니다. 머클베키드의 비운, 관로 속에 이 부분이 스콧의 최고 대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머클베키드의 비분을 동정하고 그것이 그에게 안겨준 놀라운 환희와 힘을 느끼며 자신의 근심 걱정과 패배감 따위를 완전히 잊고 말았다. 좋아.
그럼 그 녀석들한테 이 소설보다 잘 쓸 수 있다면 써보라고 해야지. 그는 그 장을 다 읽자 이렇게 생각했다. 누군가와 논쟁에서 이긴 느낌이었다. 그들이 뭐라고 찌끄리든 이보다 더 잘 쓸 수는 없어. 그리고 자신의 입장도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읽은 내용을 마음속으로 다시 새겨보았다. 연인들이란 참으로 어리석구나. 저건 말도 안 돼. 그러나 이건 일품이야. 이렇게 이것저것 다른 것과 비교하며 생각했다. 그러나 한 번 더 읽어야겠군. 이야기의 전체 모습이 기억나지 않아. 판단은 잠시 미뤄야겠어. 그래서 그는 다른 생각으로 돌아왔다. 만약 젊은이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명 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평을 해봐야 소용없지. 그는 아내에게 젊은이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그는 결심했다. 두 번 다시 아내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기서 책을 읽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평온해 보였다. 그는 다들 어딘가로 떠나고 자기와 아내 둘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기뻤다. 그는 한평생 여자와 잠자리 같이 하는 것만이 인생의 저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콧, 발자크, 영국 소설, 프랑스 소설로 돌아왔다. 램지 부인은 고개를 들고 선잠에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일어나라고 한다면 일어나겠어요. 정말로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부인은 이 꽃 저 꽃에 손을 대면서 저 나무가지들 위로 기어오르는 기분이었다. 장미의 진홍빛을 찬양하지 말지니. 램지 부인은 읽고 또 읽으면서 꼭대기 정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참으로 만족스럽구나. 참으로 평온하구나. 오늘 낮의 모든 잡동사니가 이 자석에 다 달라붙어서 부인의 마음은 깨끗이 정화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생활에서 흡수된 정수가 여기서 완성되어 갑자기 부인의 손안에서 아름답고 원만하고 밝고 완전한 모습으로 형태를 만들면서 손에 터가 되었다. 그러나 부인은 자기를 보고 있는 남편을 의식했다. 남편은 밝은 대낮에 잠이 든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계속 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아내가 이제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아내의 무지와 단순성을 과장해서 생각했다. 그는 아내가 머리도 나쁘고 교육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아내가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까? 설마 그럴 일 없지.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놀랍게도 아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다. 겨울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대는 떠나서라네. 그대를 그리는 마음에 꽃들을 희롱하네. 램지 부인은 읽기를 마쳤다. 왜요? 책에서 눈을 떼고 꿈을 꾸듯 남편의 미소에 답하며 말했다. 그대를 그리는 마음에 꽃들을 희롱하네. 램지 부인은 책을 탁자 위에 놓으며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남편을 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더라? 부인은 뜨개질 감을 집어들면서 생각했다. 옷을 갈아입고 달을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했다. 앤드루가 접시를 너무 높이 들었던 일, 청계참의 소파, 아이들이 아직 깨어있던 일, 찰스 텐슬레가 책을 떨어뜨려 아이들을 깨운 일. 아차, 아니야, 이건 내 상상이었어. 폴이 시계를 넣는 사슴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있던 일. 어떤 것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그들이 약혼했어요. 램지 부인은 뜨개질을 시작하면서 말했다. 폴과 민타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남편이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시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남편도 스티니의 장례 대목을 읽은 뒤로 여전히 힘이 넘치고 고무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묵묵히 앉아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부인은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깨달았다. 무엇이든 아무 말이라도. 램지 부인은 뜨개질을 계속하면서 생각했다. 어떤 말이라도 좋아요. 사슴 가죽 시계 주머니를 가진 남자와 결혼하더니 참 멋져요. 여느 때처럼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곧잘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 약혼에 대해서도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그 젊은이에게는 아가씨가 과분하다는 감상을 가지고 있었다. 어째서 나는 사람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할까? 부인의 머리에는 이런 의문이 서서히 떠올랐다. 삶의 가치는, 의미는 무엇일까? 뭐라고 말 좀 하세요.
아내는 그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둘러싼 그림자가 다시 부인의 주위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좋아요. 아내는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며 애원했다. 남편은 말없이 시계줄에 달린 나침판을 대롱대롱 흔들면서 스코어과 발자크의 소설에 대해 생각했다. 두 사람은 어느 결에 가까이 다가앉아 있었지만 주변으로부터 서로의 친밀감을 지키는 땅거미 같은 장막을 통해 부인은 남편의 마음이 손을 들어 올려 빛을 가리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음을 느꼈다. 지금 아내의 생각이 그가 싫어하는 방향, 그가 비관주의라고 말하는 방향으로 향하자 남편은 비록 말을 하진 않았지만 손을 이마에 대거나 머리카락을 베베 꼬았다가 풀면서 초조해했다. 오늘 밤 안으로 그 양말을 완성하긴 걸렀군. 남편은 양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 말이 아내가 바라던 것이었다. 남편의 목소리 속에 담긴 자기를 꾸짖는 엄격함이었다. 램지 부인은 그가 비관적이었다는 게 나쁘다고 말한다면 아마 나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혼은 분명 순조로울 거예요. 그러게요. 아내는 무릎 위에서 양말을 펼쳐보며 말했다. 분명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여전히 남편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로서는 매우 주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무리예요. 남편은 무엇이든 나보다 훨씬 수월하게 말을 합니다. 그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나는 도저히 그러지 못해요. 따라서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은 당연히 남편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그 점이 마음에 걸려 나를 다그칩니다. 내가 무정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당신 코트에 빵 부스러기가 묻었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이와 같은 것 뿐이에요. 부인은 일어나 젓갈새 양말을 손에 들고 창가로 가서 섰다. 한편으로는 남편에게서 얼굴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등대를 바라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등을 돌렸을 때 남편도 아내를 향해 얼굴을 돌린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를 가만히 보고 있다. 당신은 전보다 더욱 아름답군.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는 스스로도 매우 아름답다고 느꼈다.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겠소? 남편은 민타의 일과 책에 관한 일로 흥분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끝나가고 있고 등대로 가는 문제로 둘이서 언쟁을 하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부인은 그럴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인은 말을 하는 대신 양말을 든 채 돌아서서 남편과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물론 남편은 아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빙긋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말했다. 세상에 이보다 큰 행복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군요.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요. 아내가 그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다. 미소 지으며 남편을 보았다. 이번에도 승리는 부인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19장으로 쓰여져 있는 제1부 창이 모두 끝났습니다.